지금 통장에 있는 돈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돈이 어느 선을 넘는 순간 기초연금은 단 1원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본인은 아직 기준 안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탈락선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왜 열심히 국민연금을 낸 분들이 오히려 기초연금이 깎일까요? 왜 집만 가진 분은 되고 현금 있는 분은 헷갈릴까요? 저는 20년 넘게 노후연금 기준을 현장에서 상담해온 연금상담가 김윤호입니다.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자녀가 용돈으로 매달 30만 원씩 보내준 것만으로도 소득으로 잡혀서 탈락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정기적금 만기가 돼서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보고 재산이 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모르고 지나가시면 받을 수 있는 돈을 스스로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탈락했다고 포기하셨던 분들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이 기준 여러분 상황에도 해당될 것 같으신가요? 1번 눌러주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가족 중 한 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끊겼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이야기요. 본인은 생활이 나아진 것도 없는데 탈락 통보를 받으니 머리가 하얘졌다고 하시더군요. 예전에 상담했던 지인 한 분도 비슷했어요. 68세 최영수님이셨는데요. 국민연금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생활은 그대로였고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었는데 기초연금이 줄어든 겁니다. 알고 보니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서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감액된 거였어요. 또 다른 분은 72세 박상철님이셨습니다. 아파트 한 채만 갖고 계셨는데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기준선을 넘어버린 경우였죠. 이분은 집을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금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탈락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통장 잔액이 아니라 소득으로 받고 계산되는 구조를 몰랐던 거였어요.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봐왔고 또 반대로 탈락했다가 다시 수급자가 되신 분들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재산관리 습관을 점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기초연금 수급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안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재산 계산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연금이 끊기는 진짜 기준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만 보면 절대 안 되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은 통장 잔액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서 판단하거든요. 작년에 상담했던 69세 박정수님 사례를 보면요. 통장엔 큰 돈이 없다고 안심하셨다가 탈락하신 경우였어요. 알고 보니 정기적금과 보험해약 환급금까지 다 합산되면서 기준을 넘어버린 거였죠. 이분은 통장에 2천만 원 정도만 있었는데 정기적금 3천만 원, 보험 환급금 1,500만 원이 합쳐지면서 금융재산이 6,5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통장 돈뿐 아니라 전체 재산 구조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면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예금, 적금, 보험, 주식, 펀드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통장만 보고 계시진 않나요? 재산 전체를 한번 다시 살펴보셔야 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재산이 소득으로 바뀌어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집과 현금은 그대로 보지 않고 계산식으로 환산되거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공시가격에서 일정 공제액을 뺀 후에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을 적용합니다. 실제로 72세 이영자님은 집 한 채만 갖고 계셨는데 소득이 있다고 판정되셨어요. 공시가격이 3억 원이 넘어가면서 월 환산 소득이 기준선을 넘어버린 거였죠. 계산해보니까 공시가격 3억 2천만 원에서 기본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1억 8,500만 원이 남고 여기에 월 환산율을 곱하니까 월 6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세 기준으로 착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지만 기준은 공시가격으로 적용되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집값을 시세로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세 번째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왜 기초연금이 깎이는지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한국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안에는 국가가 지원한 몫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로 67세 김성호님은 국민연금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이분은 국민연금을 월 85만 원 받으시는데 기초연금은 만액이 아닌 20만 원 정도만 받으셨어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국민연금 많이 내셨는데 오히려 기초연금이 줄어드니 억울하시겠지만 이게 현재 기준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 구간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낸 것과 별개로 이 기준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받는 금액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부부 감액 기준입니다. 부부는 왜 20%씩 깎일까요?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을 보면 부부는 생활비가 2배가 아니라는 논리로 각각 20%씩 감액해요. 70세 부부이신 이정훈님 부부는 각각 줄어든 금액을 받으셨는데 처음엔 각자 다 받는 줄 알고 계셨다가 통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만약 1인당 만액이 33만 원이라면 부부는 각각 26만 4천 원씩 받는 거죠. 두 분 합쳐도 52만 8천 원이니까 66만 원에서 13만 원 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기준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각각 받는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부부 감액 기준 알고 계셨나요? 다섯 번째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가장 어려운 분들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어려운 분들은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지부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74세 최순자님도 기초연금 대신 다른 생활 지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생계급여로 월 62만 원을 받고 계셨는데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현재 받고 있는 지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지원이 겹치면 탈락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다른 지원을 받고 계신가요?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탈락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통계청과 복지부 자료를 보면 재산 감소나 기준 상향으로 인해 다시 수급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71세 오민성님은 탈락 후 2년 뒤에 다시 수급자가 되셨습니다. 재산이 줄어든 것도 있었지만 기준선이 올라가면서 다시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2022년엔 단독 가구 기준이 월 소득 인정액 202만 원이었는데 2024년엔 213만 원으로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기준이 매년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확인하셔야 해요. 탈락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은 항상 있어요. 이제 이 6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점검해야 하는지 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재산 구조에 따라 결과는 정말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형태로 갖고 계시느냐에 따라 소득 환산율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현금 5천만 원과 집 5천만 원은 다르게 계산돼요. 일반 재산은 월 4%로 환산하고 금융재산은 월 5%로 환산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재산이 좀 더 불리한 거죠. 그래서 한 해 기준으로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매년 재산 변동을 기록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작년엔 괜찮았는데 올해 탈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 1년간 재산 변화가 있으셨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또 많이 놓치시는 게 이자 소득입니다. 이자 소득도 전부 포함됩니다. 통장에 목돈을 넣어두시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 이자가 소액이라도 전부 합산되거든요. 월 2만 원, 3만 원 나오는 이자라도 1년이면 30만 원이 넘어가요. 예를 들어 정기예금 5천만 원에 연 3% 이자면 월 12만 5천 원이 나오는데
이게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 계좌를 미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자 소득 신경 쓰고 계셨나요? 작은 금액도 모이면 큰 차이가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신청의 중요성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확인조차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탈락할 것 같다는 예상만으로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데 이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기준은 복잡하고 변수가 많아서 본인이 생각한 것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상담하면서 봤던 분 중에는 본인은 재산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산해보니 공제를 받아서 기준 안에 들어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탈락 예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보세요. 신청하는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탈락해도 손해볼 건 없으니까요. 아직 신청 안 하셨나요? 지금이라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부부 기준 계산입니다. 부부 기준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1인 기준과 부부 기준이 다르거든요. 많은 분들이 각자 1인 기준으로 착각하시는데 가구 단위로 봐야 해요. 예를 들어 1인 기준 소득 인정액이 월 213만 원이라면 부부는 340만 원 정도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1인 기준의 1.6배 정도로 보시면 돼요. 2배가 아니라 1.6배인 이유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2배로 들지 않는다는 논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구 기준표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가구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알림제도 활용입니다. 알림제도를 활용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번 탈락하셨어도 이 제도에 등록해 두시면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재산이 줄었을 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신청 안 하시면 안내도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 이력 관리를 꼭 등록하세요. 이 제도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면 오늘 꼭 기억해 두세요. 여섯 번째는 금융재산 정리입니다. 여러 통장에 돈을 나눠두시는 것보다 정리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재산도 일정 금액 이상부터 소득으로 환산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 은행에 각각 500만 원씩 나눠두신 것보다 한 곳에 모아두고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공제 한도가 있는데 이걸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상황마다 다르지만요. 그래서 금융재산 구조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입니다. 집이나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매년 공시가격이 바뀌거든요. 특히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엔 기준 아니었는데 올해는 공시가격이 올라서 기준을 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가격이 매년 10% 이상 올랐던 지역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매년 4월쯤 나오는 공시가격을 꼭 확인하세요. 이것만 확인해도 미리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가족 간 증여나 이전입니다. 자녀가 용돈을 정기적으로 보내주시는 경우 이것도 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요. 특히 계좌 이체로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면 정기소득으로 판정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자녀가 매달 50만 원씩 보내준 것 때문에 탈락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렇다고 자녀 용돈을 거절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소득에 포함된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일시적으로 받거나 생활비 명목보다는 명절 선물 같은 형태로 받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홉 번째는 일시적 소득 처리입니다. 퇴직금이나 보험금, 상속재산 같은 일시적 소득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당장 생활비로 쓸 돈도 아닌데 통장에 들어온 순간 재산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시적 소득이 생기실 예정이라면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줄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택 구입에 바로 사용한다거나 의료비로 지출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재심사 청구입니다. 탈락 통지를 받으셨어도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어요. 계산이 잘못됐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재심사를 청구해서 다시 수급자가 되신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 부채가 있는데 반영이 안 됐다거나 기본 공제액 계산이 잘못됐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탈락 통지서를 받으시면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이의 제기를 하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초연금은 나이만 되면 자동으로 받는 돈이 절대 아닙니다. 통장 돈만 보면 된다는 생각도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당연히 받을 거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집이 있으니까 무조건 탈락이라고 단정하시죠. 둘 다 틀린 생각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을 수 있는 돈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신청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또 반대로 잘 받고 있다가 갑자기 끊기는 경우도 생기죠. 재산 구조를 모르고 계시다가 이자 소득이 늘어나거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탈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 계획 전체가 흔들려요. 월 30만 원이라는 돈이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큰 돈이거든요. 한 달 식비로 쓰기에도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죠. 그럼 제대로 기준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자격 안에 들어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본인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산해보니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또 한 번 탈락하셨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확인하시면 다시 기회가 옵니다.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기준선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2년, 3년 뒤에 다시 수급자가 되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 재산과 소득을 기준표에 맞춰 한 번만 다시 계산해 보세요. 통장 잔액만 보지 마시고요. 집이 있으면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받고 계시면 월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부부시라면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이자 소득도 빠뜨리지 마시고요. 보험 환급금, 적금, 예금, 주식까지 전부 다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내가 기준 안에 드는지 밖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애매하시면 무조건 신청해 보세요. 신청하는데 손해 볼 건 없으니까요. 혹시 탈락하셨던 분이라면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꼭 신청하세요. 이것만 해두셔도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초연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받으실 수 있으면 최대한 받으시는 게 좋죠. 하지만 그것만 믿고 계시면 안 돼요. 노후 준비는 여러 겹으로 해두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저축, 자녀 지원, 이 모든 게 다 합쳐져서 안정적인 노후가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의지하시면 그게 흔들렸을 때 전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기초연금 기준을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건 전체적인 재산 관리 습관입니다. 매년 재산 변동을 기록하시고요.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미리 계산해 보시고요.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시면 기초연금뿐 아니라 다른 복지 혜택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할인, 난방비 지원, 이런 것들도 다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판정되거든요. 기초연금 기준을 알아두시면 다른 복지 혜택도 같이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현장에서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정보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노후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재산을 갖고 계셔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혼자 알기엔 너무 아까운 정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신청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하러 가셔서 서류 미비로 다시 오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특히 재산 증빙하는 부분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험증권 이런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가시면 한 번에 처리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 중에서 여러분 상황과 딱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내 상황에선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가족이나 친구 중에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또는 받으실 분들한테 꼭 공유해주세요. 이런 정보는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거든요.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받으실 수 있는 혜택 다 받으시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